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다 마치고 한숨 놓나 싶었는데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미국 정부가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보에 관련 내용을 싣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는 건데 25% 관세를 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급히 미국을 찾았지만 협상 파트너도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첫 소식 박상현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미국에 급파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대화 파트너인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와 일정이 어긋나며 부대표만 만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여 본부장은 우리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설득했지만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렇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미국은 이미 관세 인상 절차를 밟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관보는 아직 그 미국 내에서 그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행정명령과 관보 개제 절차를 거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미 관보 개제 준비에 들어간 미국 측 움직임을 볼 때 빠르면 이달 중순이나 말쯤 관세가 재인상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전략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기업으로서는 대미 수출했다는 경우의 수라든지 전 세계 생산 투자 전략이 좀 더 복잡해지고 고민할 게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관세가 현행 15%에서 25%로 인상되면 현대차그룹의 관세 부담이 지난해 7조 원에서 올해 11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으로 급히 날아갔었죠. 외교 라인도 모두 가동돼 관세 문제를 협의했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불만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왜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아직도 처리하지 않고 있냐는 건데 한마디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걸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따졌다는 겁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동 결과는 신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1시간가량 회담했지만 양국의 온도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에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내용을 미치게 잘 설명하고 반면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이 민간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에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관세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관 러트닉 장관의 만남에 이어 외교 라인까지 가세했지만 관세 관련 확답은 듣지 못한 겁니다. 미국 측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는 미루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찍부터 순회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성과로 자랑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But I've made new fair trade deals with countries covering half of all U.S. trade. 북한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조 장관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하자고 했다고 전했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 인사들을 만나 총력전을 펼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우리 국회에선 이제서야 대미 투자 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신중함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뒤늦게 속도를 내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던 국민의힘도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특위 구성에 합의했는데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면 다음 달 중순쯤 법안이 나올 듯합니다. 이 내용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처리 시점 대신 신중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법은 명실상부한 국익특별법입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이후 특별법은 2달 넘게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방치됐습니다. 그러다 2차 관세 폭탄 현실화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민주당이 190세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 법을 갖다가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한 뒤에야 여야는 입법권을 가진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된 상임위를 모아 논의한 뒤 한 달간의 활동 기간 내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다. 특위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구성이 의결되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세금을 활용해 집을 팔게 하겠다는 이번 결정의 허점을 지적한 신문사설을 공유하면서 대비를 안 한 당사자 책임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여당 일부에선 고위공직자들이 똘똘한 한 채부터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의 부동산 SNS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 15번째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4년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건데 대비를 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했습니다.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당장 매각이 어렵다며 정부의 뒤늦은 메시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신문 사설을 직접 반박한 겁니다.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딴 메시지에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도 매각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서초동과 경기 용인 기흥구에 부동산이 있는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용인 아파트를 내놨고 부동산 7채를 보유 중인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대치동 빌라 6채를 처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도 이거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서 참모들이 다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당에선 책임 있는 인사들부터 똘똘한 한 채를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정책의 방향은 옳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내려놓지 못한 모습이 정책의 신뢰를 갉아먹고 개혁의 동력을 꺾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이 없다던 이 대통령이 강경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는 건 결국 강성 지지층을 위한 사이다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자 이번엔 여당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공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는지 따지는 수사권까지 가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기구를 추진하다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번엔 어떻게 될런지요. 한송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한 가칭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검경과 국세청 인력을 파견받아 100명 안팎 규모로 꾸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특사경까지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잖아요. 하여튼 그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4인간 거래 정보를 정부가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부동산 빅브라더가 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부동산 거래 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려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원과 달리 수사권도 없었지만 개인정보,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경찰, 검찰 이런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되면 옥상 옥외 조직, 해외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고 감독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갈라치기와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실효적인 안정대책부터 수립하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가까스로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동력으로까지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대권놀이란 원색적 비난까지 나왔다는데 정 대표가 당심을 앞세워 돌파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는 이틀 만에 다시 합당 성토장이 됐습니다. 그제 회의에서 반란을 언급했던 이현주 최고위원은 발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도 잇따라 합당 논의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표님, 그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그러자 정 대표와 가까운 이성윤 최고위원이 발끈했습니다. 사랑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안 돼. 미리 얘기 안 했으니까 안 돼. 라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묵묵히 듣고 있던 정 대표는 전당원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어제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 도입 성공 직후 개파 해체를 언급하며 자신감을 드러낸 데 이어 합당 논란도 당심을 이용해 돌파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개파 활동보다는 실제로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게 되고 지도자로서 비겁하다, 조직적인 반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반발까지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 대표는 내일부터 초재선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며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내분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8개월을 비판하면서 민생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여권을 겨냥한 메시지가 대다수였습니다만 현행 18세인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반응까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며 지난 8개월이 해체와 파괴,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관련한 국민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영수회담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장 대표는 내일 만날 예정인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도 회담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장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와 민주당 공천 헌금 등 3대 특검을 요구했을 땐 민주당에서 항의가 터져나왔지만 이 대통령 공약인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을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은 여당에서 박수도 나왔습니다.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갑시다. 장 대표는 신혼부부에게 1% 초저금리로 전세자금 2억 원을 빌려주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부터 최대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인구 대책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투표권을 16세로 낮추는 정치개혁안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반복했지만 대안은 없는 무책임 정치의 반복이라며 왜곡과 선동으로 불안을 키우지 말고 입법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와 경영진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청년 채용과 지방 투자 요청에 기업들은 곧바로 270조 원대의 보따리를 내놨습니다. 기업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듯합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내밀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로 삼성, SK, 현대 등 재계 5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10곳의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생태계에 비유하며 성장의 기회를 고루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 창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크게 기여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0개 기업들은 5년간 지방에 270조 원을 투자하고 올해 5만 1,6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2,500명 늘어난 건데 이 중 66%는 신입사원 채용입니다. 삼성이 가장 많은 12,000명, SK도 8,50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회장께서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사에 새로운 기록이 새겨졌습니다. 국내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꿈의 시총으로 불리는 1,000조 원 시대를 연 겁니다. 1975년 상장한 이후 51년 만인데 삼성전자의 질주에 힘입어 코스피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어제 11% 넘게 급등한 삼성전자는 오늘도 0.96%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17만 원을 눈앞에 뒀고 기업의 몸값으로 불리는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31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51년 만에 몸집이 32만 배 커진 겁니다. 국내 기업 중 처음이고 아시아 기업으로는 5번째입니다. 심지어 한때 경제대국으로 불렸던 일본에서도 시총 1,000조 원짜리 기업은 없었습니다. TSMC의 1조 달러 시가총액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레벨을 넘어선 것은 우리 증시의 역사에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고 하죠. 삼성전자는 1년 전만 해도 HBM 경쟁에서 밀려 주가가 5만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HBM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하며 주가가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가격의 상승 추세는 이제 AI 혁신이 계속되고 이제 피지컬 AI까지 도입이 되면서 더욱더 증가할 걸로 보여서요. 대형주들의 활약에 코스피도 1.57% 올라 5,300선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외국계 증권사조차 코스피가 올해 안에 7,500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증시가 활황을 넘어 폭등세를 보이면서 어딜 가든 주식 투자 얘기가 빠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대출받아 투자하는 이른바 B2도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증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데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의 증권 계좌를 터주려고 증권사 영업점을 찾은 50대 남성 김모 씨. 2천만 원을 넣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줄 계획입니다. 장도 좋고 수익도 좋은데 굳이 현금으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증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코스피가 지난 2일 조정 이후 다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면서 증권사 영업점은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계좌를 만들려고 뭔가 돈 불리는 걸 좀 배우라고 해가지고 주식이 괜찮은 선택이라고. 투자 대기 자금은 지난 2일 약 111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문제는 과열된 분위기 속에 대출을 끼고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B2 규모는 지난달 29일 이미 30조 원을 돌파한 뒤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동기가 있는데 원금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아까웠더니 한 번쯤 시대고 싶더라고요. 코스피는 하루 새 5% 넘게 출렁일 정도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 전문가들은 빌린 돈이 하락장을 더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분위기에 휩쓸린 무리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주식시장이 널뛰기를 하는 가운데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대출 빚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데 이유가 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왜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까? 오늘 산 주식이 내일 더 오를 거라는 믿음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은 76%였고 올해 들어서도 21% 오르면서 G20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자 빚을 내서라도 상승장에 올라타야 한다는 심리가 커진 거죠. 여기에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과 나만 돈을 못 벌면 어쩌나 하는 포모 심리가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부동산도 하지 마라, 오히려 주식에는 혜택이 상당히 많은 정부 정책, 거기에 또 포모 현상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결국 이게 폭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불과 이틀 전 코스피가 5% 넘게 빠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죠. 그런데 다음 날엔 다시 6% 넘게 오르면서 이례적인 급등장을 보였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의 불안 심리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오늘 산 주식이 내일 더 떨어지면 빌린 돈을 갚기 어렵겠죠. 이럴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게 됩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20대와 30대 일부 청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대, 30대가 지금 비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잘 못 됐을 때는 사실은 이것을 다시 메꾸기에는 소득이 약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도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거고. 금융당국이 예고한 2배 ETF가 도입될 경우 B2 위험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배 ETF에 빚을 내 투자했다가 급락장이 오면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든 말든 이자, 수수료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걸 좀 자제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이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용 공여 한도라는 게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는 자기 자본 규모만큼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최근 B2 급증으로 인해 이 한도가 가득 차면서 대출을 중단하는 증권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마당에 투자자들이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고요. 본인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한다는 절기상 입춘입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공기가 탁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많아서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서울 하늘이 회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 온통 뿌였습니다. 맨눈으로 보이던 도심의 빌딩 숲도 뿌연 공기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굉장히 좀 어둡고 좀 흐린 게 유난히 좀 많네요. 재채기도 좀 더 나는 것 같고. 서울타워에서 많이 봤는데 저는 안개라고 생각했는데 미세먼지였어요. 대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9일 만에 영상을 회복했고 낮에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절기상 봄이 시작하는 입춘을 맞아 강추위는 물러나고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지역은 하루 종일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온화하지만 공기가 탁한 날씨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내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바람이 약해졌고 또 서풍이 불어들어왔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어질 것으로. 내일 밤부터는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금요일인 모레 아침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관 담당 직원이 현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의원실의 입법 보조원 신분으로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기업 대관 직원이 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는 직원으로 등록됐던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의원실에서 밝힌 채용 이유는 더 놀랍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국회가 공개한 입법보조원 출입증 발급 현황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안규백 의원실에 고모 씨가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돼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실 보좌진 출신인 고 씨는 지난해 초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국회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 직원이 특정 의원실 소속으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전직 보좌진 출신이라 필요한 경우 정무적인 문제를 논의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관까지 겸직하고 있는 의원실이 민간 기업 직원과 정무 문제를 논의하려 했다는 해명은 상식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 씨는 국회 출입 편의상 등록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업무가 바뀌어 실제 국회에 간 적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입법보조원은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2명까지 채용할 수 있지만 겸직 제한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대관 업무나 이런 걸로 활용이 안 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2019년에도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사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어제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강한 경고를 보내 논란인데요. 경찰 조사를 위해 돌아왔다던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다음 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5개월 만에 귀국한 전한길 씨가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이재명도 같은 점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경고성 발언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나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전 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 1조 원 비자금설과 김현지 부속실장 사생활 의혹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돈 1조 원 이상이 싱가포르에 있다. 김현지가 아들이 싱가포르에 있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를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가서 그렇게 조사 다 받고 무죄를 또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오는 12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년 전에 1심 벌금형이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를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시장 임기를 시작한 지 2달여 만인 2012년 1월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을 받아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한 데 대한 의혹 제기였습니다. 당시 공개 신체 검사까지 할 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요청에 협조하여 오늘 14시부터 40분간 박주신 씨에게 MRI 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의사인 양승호 박사 등 7명은 공개 신체 검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 1심 법원은 주신 씨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양 박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개 신체 검사가 의혹 제기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피고인들이 의혹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재판부는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지 않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양 박사의 주장도 인정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강남에서 고급 스포츠카 포르쉐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맞은편에 있던 포르쉐를 들이받았습니다. 만취 운전이었습니다. 위험했던 당시 상황을 이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내리막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빨간색 포르쉐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중앙 분리대로 돌진합니다. 철제 울타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파편이 튀어오릅니다. 이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검은색 포르쉐의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강한 충격에 빨간색 포르쉐는 270도 회전한 뒤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서 멈춥니다. 떨어져 나간 바퀴 한쪽은 통통 튀어나갑니다. 길 가던 시민들이 놀라서 사고 현장을 돌아봅니다. 지난달 31일 낮 12시쯤 강남의 한 대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쾅 소리가 되게 크게 나서 나가보니까 빨간색 차가 가드레일 막 박아놓고 바퀴가 막 굴러서 안에서 뭐 안 나오시더라고요. 사고가 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차량이 들이받은 중앙분리대는 여전히 부서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맞은편에서 포르쉐를 몰던 운전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SUV가 갑자기 건물로 돌진하면서 앉아서 나무를 팔던 70대 자매를 덮쳤습니다. 언니가 숨지고 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정차해 있던 은색 SUV가 후진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 왕복 4차로를 가로질러 노점상들이 앉아있는 상가 쪽으로 돌진합니다. 박격포 하나 터진 것 같이 소리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SUV가 인도에서 나무를 팔던 70대 자매를 치고 건물로 돌진한 건 오전 9시 3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동생은 명절 대목을 맞아 장사를 도우러 나왔다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상가 유리창이 모두 부서져 나무 하판으로 덧대놨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장사를 해온 상인들은 망연자실합니다. 10몇 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난 눈 같으면 우리 앞에서 보다 거기서 보다 그런데 얼마나 가슴 아플지. 70대 운전자는 경찰의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를 다 판독을 했대요. 경찰서에서 하니까 브레이크 밟으면 등 표는 나지 않고. 비슷한 시간 경기 화성에서도 후진하던 SUV가 행정복지센터 휴게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청소용역업체 직원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0대 운전자도 페달 5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보험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 6개월간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한 사고의 40% 가까이는 운전자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바닥으로 향하던 우리 출산율이 지난해부터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90년대에 태어나 현재 30대인 이른바 에코붐 세대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출산 의지가 훨씬 큽니다. 한지은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오는 4월 출산을 앞둔 35살 박지인 씨가 정기검진을 하러 산부인과에 왔습니다. 박 씨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자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주변에 아기들도 많고 제가 조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혼 직후 첫째를 낳은 30대 후반 홍세미 씨 부부는 오는 6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외동이어가지고 혼자는 외로울 것 같다 그래서 하나 더 가지려고. 모두 현재 30대인 이른바 에코붐 세대입니다. 2015년 이후 8년째 감소하던 출생아 수는 2024년 반등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11월까지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지난 2024년 에코붐 세대인 30대 출산 건수는 1년 새 1,924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세대보다 출산을 더 많이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둘째 출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가지라면 다 많이 갖고 싶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둘째, 셋째가 많이 요새 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쏟아낸 각종 출산 지원책에 출산 장려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으면서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4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습니다. 담배의 정의가 넓어지면서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연구역 표시가 곳곳에 있지만 뿌연 담배 연기가 연신 피어나옵니다. 길을 지나는 비흡연자들은 고역입니다. 폐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그냥 숨 참고 가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근처 주변 쪽에는 안 피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당수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입니다. 이렇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금까지 예외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됩니다. 담배사업법이 37년 만에 개정되면서 담배의 정의가 재료를 연초로 하는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문구와 그림도 표기해야 하고 SNS 등 온라인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담배 규제가 강화되면서 흡연구역을 추가로 늘려야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흡연자들에 대한 담배 피는 구역이 줄어드는 게 좀 아쉽긴 해요. 화살표나 흡연자 구역을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고요. 정부는 또 전신 마취 유도제인 애토미데이트가 들어간 액상 전자담배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에 나왔습니다. 대법관인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이재명 대통령 선거 재판에 주심을 맡았었죠. 여당 의원들은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마음속에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긴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음 법사위에 나온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을 향해 포문을 연 건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지난해 6월 3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거를 왜 물어봅니까? 그거를? 판결에 대해서 피업도 얘기 안 했습니다. 질의가 뻔한 거 아닙니까? 저 위원장한테 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여당 의원들은 대선 개입, 반란이라며 박 처장이 주심을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릴 뻔했어요. 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 행위 때문에. 박 처장은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반박했지만 여당의 추궁은 계속됐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헌정질서 파괴에 사실상 동참한 그런 있을 수 없는 판결인데 8만 페이지 기록 다 읽었습니까? 저는 기록을 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 사퇴하세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계속 국민들께 무슨 반성을 사과를 요구하고 이게 과연 국회가 맞습니까? 국민의 뜻을 내세워서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우리가 독재 국가라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이 일상이 됐습니다. 박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 소원제에 대해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법 왜곡죄에 대해선 사법 독립 침해 소지가 크다는 야당 지적에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지난주 대규모 인사 이후 검찰 중간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수사하거나 재판에 참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논란과 함께 몇 달 뒤 검찰이 문을 닫는 점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김연아 전 수원지검 1차장 검사는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에 함께 지던 짐을 손 놓아버리는 것 같아 송구하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른바 집단 퇴정을 해 감찰을 받고 있는 공판팀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대검의 서면으로 제가 감찰 지시되었고 지금 수원 고검에서 감찰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제보 편지가 조작됐단 실무진 감정 결과를 묵살한 의혹이 제기된 박주성 전 서울고검 공판부장도 고검 검사로 발령나자 사의를 밝혔습니다. 결재를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상대적으로 긴 감정 경력을 강조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깡패 집단에 빗댄 임풍선 검사도 사표를 냈습니다.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한 뒤 검찰 내부망에 10여 명의 중간 간부들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데다 보복성 인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조직의 허리가 허약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위례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판박이라고 불리던 이번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중단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재판에 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은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항소 포기를 밀어붙인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등 수뇌부를 향한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개발 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례사업 민간업자들이 42억 원을 챙겼다고 기소한 바 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사건 항소를 잇따라 포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유지도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위례 사건으로 별도로 기소됐지만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 무죄가 돼버리잖아요. 재판,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 추징금 473억 원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7,800억 원에 이르는 민간업자 이익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재무관리의 계약서 검토까지 척척해주는 AI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회사나 컨설팅 회사에 맡겼던 일을 AI가 더 빠르고 싸게 대신해줄 수 있는 겁니다. 관련 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컴퓨터 파일 정리를 도와달라고 입력하자 파일의 종류와 개수를 분석하더니 바탕화면에 어지럽게 놓여있던 폴더들을 깔끔히 정리합니다. 챗GPT 대항마로 꼽히는 엔트로픽이 선보인 업무용 AI 비서입니다. 재무관리나 계약서 검토 등 지금은 기업들이 비싼 돈을 들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까지 손쉽게 해냅니다. 복잡한 자료를 검토해 기업의 신용도를 분석하거나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고연봉 전문직들만 가능한 줄 알았던 일들도 척척 해냅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이나 업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기업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43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구글도 사용자가 찍은 사진과 명령어만으로 가상세계를 만드는 AI를 공개했습니다. 기획자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최소 수십 명이 달라붙어 몇 년씩 작업해야 했던 기존 게임 개발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굉장히 축소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라고 수요 기업들이 느끼고 있고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의 변화가 되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가 업무 환경은 물론 산업 구조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아동 성착취범 앱스타인 수사 문건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언급돼 논란입니다. 혼외 관계를 하며 성병에 걸리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빌 게이츠는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주 억만장자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We are producing more than 3 million pages, including more than 2,000 videos and 180,000 images. In total, that means that the department produced approximately 3.5 million pages. 이 자료에는 빌 게이츠가 혼외 관계를 통해 성병에 걸렸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포함됐습니다. 게이츠가 당시 배우자였던 멀린다에게 이를 숨기기 위해 앱스타인에게 항생제를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성병 증상까지 설명한 뒤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사내 커플로 만나 2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멀린다와 빌은 지난 2021년 이혼했습니다. 멀린다는 결혼 생활에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라 괴롭다고 밝혔습니다. Sad. Just unbelievable sadness. I had to leave my marriage. I wanted to leave my marriage. 다만 성착취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도 남아있는 의문점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빌 게이츠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완전한 사실 무근이라며 앱스타인이 게이츠와 관계 단절 이후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이 미국 정재계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미 의회는 청문회 추진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축구는 팀 경기지만 승부는 누가 골을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국의 밀집 방어에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한 우리 청룡팀은 예전의 한국 축구 정말 열심히 뛰었지만 결과는 늘 고만고만했습니다. 골 게터가 없었기 때문이죠. 선진 축구는 반대입니다. 똑같이 뛰어도 어디로 패스할지, 언제 슛을 할지 모두 계산돼 있습니다. 결국 집중력이 문제입니다. 내용 좋았어 이렇게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골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가 하는 듯 마는 듯 지지부진합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기울지 않는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민특검의 주식 거래,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이 통일교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측만 수사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원래 특검의 본래 사명을 저버리고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의 하수인임을 본인이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야당의 주장도 이렇습니다만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심각합니다. 민특검에 대한 첫 고발장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경찰로, 경찰은 다시 금융수사대와 일선경찰서로 또 다른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일종의 폭탄 돌리기죠. 이렇게 민특검 수사는 세 조각이 났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If I could start again, I would keep myself. I would find a way.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다워야 합니다. 검찰이 곧 폐지되면 권력에 대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할까요? 특검에 대해서도 이 모양인데 거대한 비리는 건드릴 엄두도 안 날 겁니다. 그러려고 수사기관을 정리했다면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패스만 이어가고 슛을 하지 않는 경기 누구도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실망합니다. 2월 4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골은 누가 넣나였습니다. 오늘 절기 입춘답게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면 늘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까지 미세먼지의 영향이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인 금요일부터 또다시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0도, 대구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8도, 부산 1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주말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